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2편의 제2장의 제2절 채권의 목적입니다.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이고 이것을 보통 급부라고 표현합니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73조의 규정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급부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소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규정입니다. 우선 특정물 채권을 보겠습니다. 특정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급부가 특정물의 인도인 채권입니다. 특정물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공부할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과 같은 불특정물 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특정 이후부터는 지금 말씀드리는 특정물 채권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특정물 채무의 이행지는 채권 성립 시에 그 특정물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특정물 채무 외에 이 채무의 이행지, 이것은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입니다. 이 467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이것을 지참 채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물 채무자의 목적물 보존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물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과실로 특정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선관주의 의무의 존속 기간은 채무의 이행기까지가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실제로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이행기와 실제로 인도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행기를 도과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주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먼저 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392조가 적용되어서 채무자는 목적물의 관리 보존에 관해서 과실이 없더라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즉, 이때에는 37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401조가 적용되어서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37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인데요. 불가항력, 유치권, 동시행위 항변권 같은 것이 행사된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 경우에는 374조가 적용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규정으로 인해서 이 374조의 적용 범위는 매우 축소된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374조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이 현상 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정물 채무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었다면 그 현상대로 인도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인도의 원칙은 앞으로 자주 등장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정물 채권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의 귀속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민법의 여러 이론을 개관할 수 있는 주제에 이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A가 말이죠. A가
이 돼지 소유자예요. 돼지 소유자인데 이 돼지를 목적으로 해서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면 이 새끼는 천연과실이죠. 이 천연과실은 A와 B 중에 누구에게 귀속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통설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행기 전에 발생을 한 과실은 채무자에게, 즉 A에 귀속하고, 이행기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채권자, 즉 B에게 귀속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을 여기라고 하고 이걸 이행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영역을 편의상 A 영역이라고 하고 이 영역을 편의상 B 영역이라고 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실 귀속 문제는 물권 질서에 관한 것인데 채무의 이행기는 물권 질서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천연과실의 귀속권자는 천연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시점에서 원물에 대한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수익권을 결정짓는 요인은 원물, 즉 어미돼지의 소유권입니다. 어미돼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이전하나요? 돼지는 동산이기 때문에 인도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자, 그럼 이 새끼 돼지의 소유권자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새끼 돼지가 A 영역에서 발생한 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A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행기 전에 이 새끼를 낳았다 이거죠. 이 시점에서 매도인 A는 어미돼지의 소유자로서 천연과실의 수취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새끼 돼지는 A, 즉 목적물 인도를 기준으로 채무자인 이 A의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끼 돼지가 이 B 영역에서 출생한 경우, 이 경우는 어떨까요? A가 B에게 어미돼지를 인도한 후 새끼가 나왔다면은 B는 원물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과실도 B에게 귀속하겠지요. 이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A가 B에게 어미돼지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끼가 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어미돼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죠. 어미돼지의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인도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의 소유권자는 A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A가 이행기에 어미돼지를 B에게 인도했더라면 B는 소유자의 지위에 의해서 과실을 수취했겠죠. 그런데 이행기에 이 사람이 이행을 하지 못해서 A가 이행하지 못해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죠. 이것은 A의 채무 불이행으로 B가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 B는 A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새끼 돼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B는 그 부분에 대해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죠. 따라서 B는 새끼 돼지의 시가를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을 뿐 새끼 돼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주장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만약 금전으로 배상하는 대신에 새끼 돼지 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A와 B가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이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한 제394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금전배상 원칙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A가 B에게 새끼 돼지를 인도한다면 이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소 긴 설명이었습니다. 잘 이해하면
앞에서 공부한 것을 심도 있게 복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류채권을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입니다. 종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목적물이 수량과 종류에 의해서만 정해져 있는 채권입니다. 가령 무연 휘발유 100리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이런 것이 종류채권입니다. 이 종류채권의 특수한 형태로 한정 종류채권이 있습니다. 가령 K창고에 보관된 사과 100kg, 이런 식으로 종류의 범위가 한정된 경우입니다. 이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품질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물론 그에 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정이 없는 때에는 중등 품질로 이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류채권의 특정을 보겠습니다.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 이행을 위해서 해당 종류의 물건 중에서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이 되면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되어서 채무자는 해당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정이 되기 전에는 거래계에 해당 종류물이 고갈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그 물건을 계속 조달해야 합니다. 즉, 특정이 되기 전에는 물건 멸실에 대한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특정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375조 2항이 적용되어서 특정이 되는데, 특정의 방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입니다.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제 제공을 의미합니다. 이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변제 제공의 방법은 변제 장소에 따라 그 시기 및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지참채무인 경우입니다. 이 지참채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까지 지참해서 이행해야 되는 채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참채무가 원칙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지의 주소에 가서 변제 제공을 함으로써 특정이 됩니다. 두 번째, 추심채무 경우인데요. 추심채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변제를 수령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약정에 의해서 추심채무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목적물을 분리해서 채권자가 이것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완료한 후에 이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변제 제공이 되고, 그때 특정이 됩니다. 세 번째, 송부채무인데요. 송부채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 또는 제3지에 우편 운송수단을 통해서 발송하면 되는 채무입니다. 약정에 의해서 송부채무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송부채무의 채무자는 목적지에 목적물을 발송함으로써 변제 제공이 되고, 그때 목적물이 특정됩니다. 다음으로 이 경우인데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인데, 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지정권이 주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채무자가 계약에서 정한 수량을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 있죠. 이 경우는 변제 제공 시점과 특정 시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변제 제공 시점과 특정 시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지정권이 있고 지참채무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해서 물건을 분리함으로써 특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가지고 와서 인도해야 변제 제공이 되죠. 자, 이렇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두 시점이 같지 않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전채권입니다. 금전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금전채권도 종류채권의 일종이지만 금전채권만의 독특한 성질이 두드러집니다. 몇 가지 특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전채무에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있어서는 이행지체만이 문제되죠. 두 번째로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세 번째, 금전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불이행이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관적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면책 사유로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금전채권은 일반적으로 금액채권입니다. 그래서 가령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할 때 어떤 종류의 화폐로 지급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것도 가능한데 이런 유형의 채권을 금종채권이라고 합니다. 금종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중심은 금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대적 금종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금종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통화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 절대적 금종채권은 금전채권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종류채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에 외화로 지급해야 하는 채권, 외화채권인데요. 이 외화채권도 금전채권의 일반적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외화채권의 채무자는 환금시가에 의해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용급부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자채권을 보겠습니다. 이자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이자라고 하는 것은 금전, 기타 대채물의 사용 대가로서 법정 과실의 일종이죠. 이 이자채권은 종류채권의 일종이고 또 이자가 금전인 때에는 금전채권이죠. 이 이자는 이율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당사자 간에 이율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의하게 되고요. 이것을 약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데 법정이율은 민사에 관해서는 연 5%, 상사에서는 연 6%입니다. 법정이율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이자 제한을 보겠습니다. 과도한 이자는 사회 불안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1962년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다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해서 폐지됐다가 2007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자제한법의 적용 범위인데요.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종류의 대차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최고 이자율인데요. 최고 이자율에 제한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최고 이자율을 추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의 문제인데,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그리고 또 원본이 다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 문제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1,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이자율을 20%로 했는데 이자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800만 원만 지급한다. 자, 이런 것이 선이자인데, 이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이 금액을 원본으로 해서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합니다. 이 선이자에 관한 구체적인 액수 계산은 보충학습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간주이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은 금전은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이 명칭을 달리해서 이자 제한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다음으로 선택채권입니다. 선택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이 되는 그런 채권입니다. 이 선택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 선택채권과 구별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종류채권이 있습니다. 한정된 범위의 물건들이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이고요. 목적물의 범위에만 중점이 있고 물건의 개성이 중요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한정종류채권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러한 토지가 이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 토지와 이 토지 그리고 이 토지, 이것은 이 1000제곱미터 중에 100제곱미터의 이러한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택채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각각의 이 부분들은 가령 여기에 냇물이 흐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개성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지요. 이 선택채권과 한정종류채권은 특정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선택채권의 특정을 보겠습니다. 특정에는 선택에 의한 특정과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에 의한 특정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급부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선택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특정이라고 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권은 형성권의 일종입니다. 자, 선택권의 이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관계가 청산되지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민법은 선택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채권자 채무자 중에 일방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택권을 가지지 않은 일방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선택권 행사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됩니다. 두 번째, 당사자 중 일방이 아니라 제3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겠는데, 이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됩니다. 두 번째로 제3자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선택권의 행사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이전됩니다. 이 선택권의 이전과 관련해서 최고의 상황 전환효의 이런 예를 볼 수 있죠. 이 선택권 행사에 따라서 채권의 목적은 선택의 대상 중 하나로 특정이 됩니다. 선택권을 행사하면 선택권은 특정 채권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선택 채권의 대상이 A 종류 채권과 B 종류 채권, 이렇게 종류 채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A라고 하는 채권으로 선택은 됐지만 이것은 종류 채권이기 때문에 종류 채권을 위해서 다시 종류 채권에 관한 특정 방법에 따라서 특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권 행사의 그 효과가 반드시 특정물 채권이 된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선택의 효력은 선택 채권이 발생한 때로 소급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물 중에 갑이라고 하는 특정물이 있고 을이라고 하는 특정물이 있고 이 두 개가 선택의 대상이 된 선택 채권이라고 할 때 그리고 이때 또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이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 갑 물건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을 물건을 함부로 보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채권자가 을을 선택했다면 채무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권 행사에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채권관계의 목적물은 계약 성립 시부터 을이었던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 386조 단서가 있는데요. 이 규정은 선택의 소급표로 해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계약만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났던 의용민법 시대에는 필요했지만 물권 변동을 위해서 계약과 아울러 등기 또는 인도가 필요한 현행 민법 체계 하에서는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충학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입니다. 선택의 대상인 여러 급부 중에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은 나머지 급부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행불능이 선택권이 없는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